올해 지금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2월로 이제 금리 네. 인상이 7번 하다가 멈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곧 뭐 피봇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 올리다가 이게 꺾인다. 이게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연초 분위기인데 네.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것도 아닌가 봐요. 지금 금리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좀 쉽게 알려주세요. 일단은 립 서비스라고 보자. 아직까지는. 립 서비스라는 게 그러니까 네. 좋은 쪽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엄포를 놓는. 자, 일단 첫 번째 연준의 역할은 무작정 경기 부양시키고 에블바디 해피하게 만드는 게 연준의 역할이 아니라 안 좋을 때는 좀 좋아지게 만들고 너무 좋을 것 같으면 좀 누르고 이렇게 네. 변동성을 줄여주는 이게 연준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연준은 통화정책을 하는 기관이지 재정정책을 쓰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통화정책이 과연 이렇게 경기를 띄우거나 누르거나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게 사실 좀 모호해요. 근데 연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 통화정책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지 모르겠다. 이게 팩트인데 연준은 절대 그 발언을 하면 안 돼요. 된다. 네,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과 연준이 그 화폐 시스템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돈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큰 얘기, 이거 얘기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아무튼 벌써 어려워요. 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통화 정책이 경기를 살리고 죽이는 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메커니즘은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뭔가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줘야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네, 네. 연준에서 실제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혹은 뭐 QE 양적 완화를 하건 양적 축소를 하건 아니면은 그냥 실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립 서비스만 하건 사실 동일한 정책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더라도. 근데 립 서비스가 그 연준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 한마디 했다가 다음 달 됐을 때 아닌가벼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일단 현재 연준의 상황은 뭐냐면은 올릴 만큼 올려놨고 근데 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꺾여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살짝 인플레이션 꺾이는 데에 살짝 제동이 걸렸어요. 맞아요. 2월 지표에서. 네, 그쵸? 네. 예, 거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럼 살짝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금리를 더더더 많이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쇼크를 줄 것인가.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제동이 걸렸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말빨로 일단 좀 눌러놓고 지표를 계속 확인해보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 좀 강력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실제 금리 인상이 끝난 그 최종 금리가 예정 지금 보통 한 5% 생각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서 5.5나 6까지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하지 않지 않았을까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저도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밤에 또 고용지표 나오니까 네. 대표님 들고 다 네. 체크하려고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립서비스에 그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금리를 더 높이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작년보다 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그러니까 시장이 받는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민감도가? 근데 문제는 저는 그래서 터미널 레이트이 얼마냐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금리 인상이 끝나는 그 최종 금리. 최종금리요? 예. 그 높이가 뭐 작년에는 4.5냐 5냐를 가지고 논쟁을 네. 했었고 지금은 대충 5인 것 같은데 네. 5에서 5.5냐 막 이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5.5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의학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터미널 레이트의 높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보다는 그 금리 인상이 멎은 이후에 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냐 낮추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낮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이제 피벗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예. 하셨잖아요. 근데 피벗의 정의가 그때그때 좀 바뀌어요. 네. 처음에 금리 인상을 막 할 때는 피벗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를 낮추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근데 작년 말쯤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만 해도 피봇 아니야? 막 그렇게 정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피봇 같은 건 없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인터뷰어 분께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만 해도 것도. 피봇 아닌가요? 라고 하길래 언제 정의가 그렇게 바뀌었죠? 하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작년 4분기에 되게 맘 편하게 주식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인상을 멈추기만 해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기대치가 낮아져 네. 있었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심리가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또 1월 들어서 야성이 올라왔고 사람들의 네.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이 피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이 좋으면 금리 인하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금리 인하는 경기가 망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 좋잖아요. 네. 미국 중심으로는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미국을 위한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준이 너무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어쩔 수 없으면 미국이 너무 힘이 센데 미국이 세계 경제를 위해서 뭘 희생을 해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연준은 미국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달러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달러 시스템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연준이 뭘 좀 해줘야 하는 되는 거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럼 달러 쓰지 말던가. 네, 이건 냉정한 거예요. 네네. 달러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써요? 쓰는 게 더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냉정하게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달러 안 써도 되는데 미국을 위해서 달러 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달러를 쓰는 게 더 편하니까 쓰는 거고 미국은 그걸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어디 강력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무슨 군대에서 총을 들이밀면서 너네 달러 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꾸로 말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너무 올려서 세계 경제가 붕괴가 돼가지고 결국은 달러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네. 돈을 풀어줄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미국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너무 좋으니까 네. 미국이 안 좋아질 때가 되면 그때 다시 금리를 낮추겠죠. 근데 이거를 미국이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예요. 이거 일단은 연준의 배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돈 풀었을 때 다시 막 거품 생기고 하면 그 다음에 거품 꺼졌을 때 그게 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곱씹게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낮아진 거는 맞긴 한데 이건 또 심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심리가 지배하느냐도 확인을 해야 하고 미국 지표도 확인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금리의 시나리오도 계속해서 열어두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실업률이 급등하면 내리겠죠. 그렇죠. 지표가 네. 만약에 정말 최악으로 찾았다 혹은 미국 경기가 네. 정말 침체에 들어간다. 네, 연준이 어쩔 건지를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없다. 연준은 그냥 지표를 보고 대응하는 기관일 그쵸.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론 연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표를 보고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지표는 우리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충 이거 보고 만약에 우리가 연준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당국자라면 이렇게 하고 싶겠구나 이런 건 추측이 되거든요. 네.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 읽어보시면 돼요. 책 두꺼워요. 이만큼 두껍거든요. 빡세요. 용기. 빡세지만 정말 연준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다면 그 책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장세에 연연하면서 연준 입 하나에 일일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도 역시 지표를 보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아까 제가 심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되게 교과서적인 어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금리 올리면은 성장주 힘들어지고 그런 되게 그냥 뻔한 어떤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식을 반대로 해석하면서 그 공식에 반대되는 해석에 사람들이 열광할 때 이거는 집단적으로 어떤 원하는 대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원하는 대답의 그 방향이 내가 보는 이 지표 해석과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금리 인상하고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전 세계가 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빠진 이유가 물론 당연히 금리가 올라서 빠진 거지만 그 이전에 2021년에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컸다. 그리고 금리 인상하더라도 별로 영향 없을 거다라는 그 기대가 되게 컸어요. 그때 저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참 큰일 날 텐데 근데 역시나 인상 얻어맞고 아닌가벼 이러면서 창창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제가 주가 빠질 때 한 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그냥 이렇게 빠진 채로 끝나는 게 낫다고. 11월에 오를 때 좀 그냥 힘들 때 한번 훅 힘들고 다음 해를 맞이해야 좀 편하게 털고 갈 수 있는데 근데
11월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기대감 가득한 채로 내년을 맞이하면은 내년에도 어차피 펀더멘탈이 좋은 거 기대할 거 별로 없는데 네. 다행히 12월에 많이 빠지고 올해를 맞이해가지고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1월에 빵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니까 빨리 가서. 아 이러면 또 힘들 텐데 하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관측되고 있다, 경기는 멀쩡하다, 그러면 금리 올리겠지. 금리 올리면은 시장에서 거품이 껴있는 많은 것들은 빠진다. 이건 되게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떤 통찰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보고 공부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거를 너무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다. 이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자,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모두가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레이시 얼마인가에 대해서 다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연준의 어제 이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주식을 후려패고 있잖아요. 이 말인 즉슨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는 되게 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큰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이 매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말속의 뜻을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이면서도 매크로를 잘 보지 않고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 잘 체크를 안 하시는 많은 분들 아마 대다수가 또 많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정말 계속해서 올리고 혹은 정말 지표가 최악으로 가서 밀렸을 때, 인하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나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가야 하나, 그 양쪽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해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크로 관련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매크로 볼 필요 없다, 싸그리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은 매크로 탑 다운 형태의 의사결정이에요. 매크로 여러 지표를 보고 지금이 시장에 진입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빠져나갔다가 기회를 기다려야 될 때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지금 진입할 때라면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은가요? 결정하고 그러면 그 섹터에서 가장 좋은 주식은 무엇인가요? 결정하고 이게 탑 다운 의사결정 방식이죠. 네네. 이거 성공률이 되게 낮은 방식입니다. 근데 수많은 매체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이 좋은 때냐 아니냐. 일단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체가 별로 승률이 높은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자 그럼 이 탑다운에 반대되는 의사결정 방식은 바텀업 방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자 주식이라는 걸 사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가. 좋은 회사, 뭐 좀 괜찮은 가격, 뭐 등등등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뭐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을 골라서 뭐 좀 싸게 사서 길게 가져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요런 게 바텀업 방식인데 네. 그러면 자 바텀업 방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지표, 시장 전체의 전망 뭐 이런 거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업만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회사의 퀄리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될 거잖아요. 네. 이 회사가 사업을 잘하는 회사다, 못하는 회사다. 근데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떻게 판단하죠? 이 회사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이 있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혹은 원자재 그쵸.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이걸 잘 방어를 해서 다른 회사들, 경쟁사들이 이익률이 반토막 날 때 우리는 이익률이 10% 줄어드는 걸로 막았다 하면은 이런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내가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았다면은 네. 왜 이렇게 이익률 줄었냐 사업 잘 못하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일단 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는 꽤 힘들겠네 혹은 이 회사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 벌겠네 근데 실제로 성적표는 어떻지? 라고 까봤을 때 그거랑 비교를 해봐서 그 비교의 결과 이 회사 훌륭하네 혹은 지금쯤이면 돈 잘 벌어야 되는데 왜 못 벌었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매크로 보고 금리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팔자. 팔자 사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 하지 말라는 거지 전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에 1대1로 매크로 지표를 매치시키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거고 개별 기업 잘 보고
좋은 주식 찾아서 들고 가고, 근데 뭐 무조건 장기 보유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개별 주식으로 잘 골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유리한 게임인데, 그걸 보는 데 있어서 매크로 지표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개별주를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지수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께는 금리 흐름에 따라서 매크로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 이 회사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겠죠. 네. 건설은 부담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네. 하고 거기에 이자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엮여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금리가 올라가면 단순히 이자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프로젝트 자체가 펑 하고 터져버릴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건설회사가 보증을 걸어놨다라고 하면은 펀드 터진 거를 건설사가 네, 갚아야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아예 프로젝트 개수 자체가 줄어들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네. 다들 신규 프로젝트를 하기를 주저하고 기존에 굴러가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롤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추가 출자 요청을 했을 때 이걸 되게 다들 꺼려하게 되죠. 여기에 돈을 쏠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신규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에도 앞으로 3년 혹은 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막 이렇게 긴 호흡에서 기대를 네. 하잖아요. 뭔가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터미널 레이시 얼마일까가 수익성을 되게 크게 좌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터미널 레이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이 쭉 되다가 끝났다만 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는다만 최악은 되더라도 아니겠다. 프로젝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성에 따라서 돈을 쏠 기관들이 달라질 뿐이지 아예 없진 않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터미널 레이시 어딜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다들 뭔가 우려를 하고 있다가 이제 멈췄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또 다들 참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 터미널 레이시 얼마일지보다는 일단은 멈추는 것 자체가 더 어떤 중요할 수 영향을 주는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고, 아무튼 건설사와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건설사에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올라가다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꽤 좋은 효과가 있을 네.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뭐 금리가 됐든 유가가 됐든 아니면 곡물 가격이 됐든 환율이 됐든 그 업종별로 그 영향 받는 게 되게 다른데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기업 분석의 기본이죠. 예. 거인의 업계 2권에 나옵니다. 근데 코스피를 보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1월 대비로 봤을 때. 사실 작년 말에도 괜찮았잖아요. 대표님 분위기. 그리고 다시 흔들렸다가 작년 말에 코스피 11월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네. 했다가 12월 어떻게 끝났는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끝나고 1월에 막 흔들리더니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2,5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참을 놓고 봤을 때 3,300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아직도 먼 이야기 같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올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요? 그죠? 네, 2023년 3월 10일입니다. 네, 그 어제 파월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더 빡세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장 망하고 한국장도 망하고 네 그런 날입니다. 2,400이 깨졌어요. 오늘 기준으로. 그렇죠. 지금 양회하는 중이니까 양회에서 이제 리창 총리가 총리 자리에 올라갈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부양책 패키지가 막 쏟아질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양회에서 GDP 전망치 발표를 하잖아요. 네. 전망치라고 해야 할지 목표치라고 해야 할지 뭐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발표를 하는데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또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근데 저는 5% 정도면은 그래도 꽤 괜찮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좀 마음속의 숫자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5 정도면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작년 말에 중국 리오프닝 때부터 보자면은 리오프닝은 풀 때가 되었고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강하게 풀었고 푸는 이유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푸는 거고 중국 시장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좀 뭐랄까 투명하지 않은 게 되게 많은데 어쨌거나 그 불투명함을 감안하고서도 진짜 되게 힘들겠다.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진짜 정말 다들 굶어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고 물론 상당 부분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아주 힘들겠다. 그러므로 제로 코로나를 빨리 풀고 정부에서 강한 정책을 내걸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높여준다 해도가 아니라 높여줘야만 하는,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뭐라도 네. 굉장히 과격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게 작년 말에 했던 추측이고, 네. 근데 역시나 제로 코로나를 되게 빠르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 패키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거를 그때 내는 것보다 양회를 하면서 내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네. 그리고 그 5% 목표치에 대해서는 우리 이 정도밖에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는 이 정도로 낮춰놓고 우리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게 제 해석인데,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5%로 낮춰 잡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중국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틀릴 수 있는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중국이 올 한 해 열심히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꺾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치를 꺾을 이유는 없고 이거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열심히 해주기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바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뭔가 했을 때 우리도 협력해서 같이 뭘 좀 해보자. 그리고 제발 우리나라 와서 돈 좀 써주세요. 라고 다들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작년 말에 뭐 탈세계와 신냉전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좀, 물론 미국 눈치를 보면서 좀 너무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유럽이나 그 여러 나라 국가들도 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만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뭘 하지 마라, 중국이랑 뭘 하지 마라 라고 미국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늘 그랬어요. 미국은 자기네 사정 좋을 때 자기네 위주로 세계 질서를 재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좀 저기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신용을 하면서 좀 그 뒤로는 그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 모습을 예전부터 다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중국의 리오프닝 아직 5%라고 실망할 단계 아니고 기대에 꺾지 않아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수출이나 리오프닝 소비 측면이나 기대한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코스피는 괜찮다? 아니요. 이렇게 이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경제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정도고요. 저는 한국의 성장률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어차피 코스피 시총이 이제 1900조 원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순이익 전망치 뭐 작년 초에는 뭐 180조 기대하다가 작년 연말 됐을 때 올 한 해 기대치 150조까지 낮아졌는데 뭐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근데 140조, 130조 이렇게까지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140조 된다 치고 1900조면은 이거 힘들거든요. 아, 비싸군요. 비싸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에서 PER이 과거 밴드 대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비싸니까 도망가자는 아닌데 싸니까 사세요도 아닌 거고, 재미없다. 또 그래서 홍 대표는 코스피 박스권을 전망하시는군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박스권이니 상승장이니 그런 건 전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지금이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가격대라 함은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인덱스에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한 10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연 8에서 10% 정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잘 모르겠다.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 정도의 얘기인 거지. 올 한 해가 뭐 횡보할 겁니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거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하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 상방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답을 여쭤봐야지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2달 전에 지금 싼 거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이 3월 10일이니까 10월 한 달 내내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요. 12월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금 2390포인트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달 전이 거의 한 2100대였으니까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시가총액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종목별로 기회를 봤을 때 지금 들어가기엔 그럼 늦은 건가요? 살 주식이 없진 않은데 싼 종목이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어요. 작년 10월 그리고 11월에 반등할 때도 그렇고 12월에 다시 주가 빠졌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살 주식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오른다라고 해서 살 주식이 뭐 다 같이 올라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수가 빠진다라고 해서 살 주식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지수와 개별 주식이 서로 연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 10, 11, 12월은
지수 무관 어쨌거나 살 주식은 굉장히 많은 상태였는데 올해 1월, 2월이 지나고 났더니 뭐 좋은 주식들이 꽤 있기는 한데 네. 그 작년 4분기 그때는 진짜 막 이거 찍어보면 아 이거 너무 좋고 저거 찍어보면 저거 너무 좋고 왜 이런 훌륭한 주식들이 왜 이 가격에 와 있습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아 막 좋기는 한데 아 비싸서 이거 사서 너무 내가 얼마 올라서. 벌 수 있겠나 싶은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주식들이 많은 게 원래 정상이에요. 네. 그게 정상인데 그런 주식들이 이게 왜 이 가격에 있어?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보통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때가 오는 거고 살 주식 별로 없을 때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싼 주식 많이 사라졌다,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자, 이제 지수도 많이 올랐고, 개별 주식도 재미없습니다. 앞으로 다 횡보할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평범한, 늘 자유롭다. 그저 그런 시장이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쭤보면 사실 19년 동안 이제 초과 수익 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30년 그 이상으로 갈 때 주식은 더 승률이 높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부터 10년까지 업력이 쭉 되더라도 아마 힘든 세월을 계속 보내고 계실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은 이 힘든 손실의 구간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단순한 그냥 통계에서 확인이 되는 건데, 그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 읽어보시면 나와요. S&P 500의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나심 탈렙 분석으로는 1년 승률이 98%인데 그러면은 내가 1년에 한 번 결과를 확인한다. 그러면은 93%, 100명 중에 93명은 돈을 벌었네라고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6개월에 한 번 확인한다, 3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확인하는 빈도가 짧아질수록 그 승률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이 시스템의 속성이 결국 1년 지나면 93%, 100명 중에 93명은 돈을 번다라 하더라도 내 잔고를 확인하는 그 빈도가 짧아질수록 결국 반반 정도가 되거든요. 100명 중에 50명은 돈을 벌어 있고 50명은 손해봐 있고. 근데 그러면은 시스템의 속성이 유리한 확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그때 계속 확인할 때마다 손해본 거를 확인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질 확률이 높 그러니까 왜 질 확률이 높아지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겨 있으면은 또 어떻게 되죠?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레버리지 껴가지고 점점 더 큰 리스크를 과욕으로. 짊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한 달 후에 확인했을 때 막 빠져 있으면 으악하고 팔고, 그러니까 사타 팔았다 하면서 거래 비용으로 다 날리는 거고, 그럼 지나고 나면은 이 시스템의 속성상 승률은 93%였다 하더라도 네. 실제 사람들의 승률은 패배할 확률이 93%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네. 무조건 중요한 거고. 근데 정말 어떤 내가 그 거래 비용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초고수다. 그러면 제 말 무시하시면 되고, 일단은 거래 자주 하는 게 당신이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계산해보세요.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거래를 몇 번을 했는지, 그 세금과 수수료로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지난 일주일 계산해가지고 그걸 곱하기 52. 1년은 52주니까. 네, 그럼 1년 동안 세금과 수수료로 내가 얼마 낼 거냐. 그래서 그게 현재 내 원금 대비 몇 %냐. 이거 비율 꽤 높은 분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거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원금 대비 60%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정말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이 지는 게임으로 가는 핵심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100% 진다라기보다는 난이도 높은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이 주식시장에는 되게 다양한 게임이 섞여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난이도 낮은 게임이 있고 높은 게임이 있는데 난이도 높은 게임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타 팔았다를 많이 하는 거는.